제 그 발제 제목은 국내 문화도시의 성공 요소로서 자꾸 움직입니다. 지역 정체성의 구성 내용 고찰입니다. 보통 저런 제목을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 결과, 성과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독립 변수들, 그런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양적 방법론의 특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양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지역 정체성을 하나의 성공 요소로서 그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18개의 법정 문화도시가 18개의 법정 문화도시가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은데요. 1차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다가 다시 2차 본도시로 지정되는 절차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문화도시들의 비전 안에 지역 정체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독해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 목차에서는 비전 해석이 핵심이 되겠고요. 연구 한계를 살펴본 다음에 실행 활동의 원칙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법정 문화도시의 성공 요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지표를 만들 때도 보면 한 240개 정도에서 여과해 나갔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해당 도시, 해당 지역의 과거의 정체성, 현재의 정체성을 잘 진단하고 거기서부터 더 발전해 나가는 미래의 지역 정체성으로서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에 알맞는 사업들을 설계해서 사업의 전략, 사업의 체계, 세부 사업까지 구성하는 그 모든 단계에 성공 요인들이 다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단계에서 그런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파악한 뒤에 미래의 이 도시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의 그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시민들이 각인할 것인지, 이 비전 수립이 그래서 굉장히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 정체성 연구는 한국학술정보를 보면 1990년대 이후에 활발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정체성 연구는 그냥 단순히 어떤 공간이랄지 행정이랄지 이런 시스템과 거리를 두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아정체성 안에는 개인적인, 예를 들면 외모랄지 학력이랄지 가족력이랄지 이런 개인 정체성과 함께 이런 소속 집단이나 지역, 국가와 같은 사회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정체성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정체성을 과연 누가 만들고 누가 그걸 갖고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역의 활동 중에 하나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매년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면서 아마 또 더 열심히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축제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전주국제영화제가 있다면 전주의 시민들은 전주의 국제영화제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외부에서 관광하시는 분들은 바깥 경계에 있는 분들이 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역 정체성은 저런 의례들을 통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창조도시를 쓴 랜드리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역 정체성이 그러한 주민들에게 어떤 연대감을 주고 그리고 공동의 소속감을 주면서 그 지역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지역 정체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정체성이 개방적이지가 않고 편향되거나 적대감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구성이 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홉스보움이나 베네딕트 앤더슨 같은 분들은 홉스보움 같은 사람은 전통 자체가 인벤션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벤션이라는 말은 디스커버리가 아닙니다. 그 발견이 아니고 발굴이 아니고 발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배태된 아주 본질적인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홉스바움의 생각이고요. 앤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상상된 거라는 거죠. 공동체가 애초부터 그 본질적으로 존재했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사실은 그 문제점만 지적한 게 아니고 그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의례를 통해서 계속 강화되고 정착된다는 것이고, 공동체도 한 개인의 상상에 의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집합적인 개인들에 의해서 합의되고 형성되고 강화될 때 그게 이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왜 합의를 하고 강화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과연 우리 문화도시는 어떠한 정체성,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도시에서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문화 생산자로서의 시민이 존재하는 지역을 꿈꿉니다. 이게 가장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도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지역 정체성, 문화적인 생산자로서의 시민들이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우리들의 상상의 공동체는 이 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15조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항목을 보면 1항에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게 문화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2항을 보시면 해당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이나 창조성, 예술성 등 이런 기초 요건을 토대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보면 1항, 2항을 보면 제도적으로도 우리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지점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도시가 이 시간은 발표 시간에도 제외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의 실천 동력이라고 하면 저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화도시가 실천되기 위한 모든 그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파트가 있고요. 기획과 매개를 하고 있는 전문 기획자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가장 위에 있는 시민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 3자가 어떻게 협업을 잘 하는지, 협력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문화도시의 그런 지역 정체성, 보편적인 그런 것들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장 밑에서 뒷받침하는 게 도시 진단과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 진단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거죠. 뭐 수학 분석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겠고요. 그걸 파악하고 나서 그 지역이 지향하는 미래의 지역 정체성, 그걸 비전에 담아내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이 3자가 협력과 협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분위기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좀 어둡죠? 그런데 내용으로는 굉장히 밝은 내용입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이게 캐나다의 툴라살루드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과테말라의 코반 지역에 그 보건시설을 지어주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건소를 지어주는 거죠. 보건소 안에는 아시겠지만 응급실이랄지 무슨 수술실이랄지 분만실이랄지 이런 게 다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분만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서 좀 이렇게 시간을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냥 설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캐나다의 툴라살루드라는 민간 단체는 그냥 보건시설을 사전에 가서 부지 점검하고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의 의료와 관련된 생활 양식을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만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과테말라 코반 지역은
수직분만이라고 하는 생활 양식이 있었어요. 출산을 할 때 여성들이 서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만실을 그 서구에서 말하는 수평적인 그 베드를 놓고 거기에 누워서 아이를 낳게 분만실을 설계한 것이 아니고 수직분만을 할 수 있도록 서서 낳을 수 있는 이런 분만실 안에 끈을 매달고 서서 분만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산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어떤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고 그들은 그들의 수직분만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인권 침해적인 내용만 아니면 가능하면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생활 문화를 보존해주는, 존중해주는 이런 이제 그 감각이 필요한데요. 우리 문화도시도 이 3자가 행정과 전문가와 시민들이 협업을 할 때 서로의 문화를 탐색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자가 협력해서 문화도시를 잘 이뤄나가면 되는데 굳이 왜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는 문화적인 감각, 다시 말하면 자율적이고 창조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굳이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궁색한 변명은 뭐냐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평가는요. 모든 계획은 성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 목표가 제대로 성취가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성공한 문화도시라고 해서 계속해서 피드백 없이 모니터링 없이 평가 없이 진행되면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패한 도시들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맹목적인 꿈을 가지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평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이 낭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평가 과정을 통해서 모니터링 능력 또 피드백 능력 그 개선하는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가 필요한 거고요. 제가 평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문화도시 우리 그 법정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는 예비도시로 지정받고 그 다음에 본도시로 지정되죠. 그 두 번에 이미 평가를 거치는데 성공을 했어도 본도시로 지정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성과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공통지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자율지표가 있습니다. 자율지표 맨 처음에 비전과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화도시가 비전을 제대로 수립하고 그 비전에 맞는 사업 수행 체계와 전략과 세부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건 비전 안에 있는 각 도시들의 지역 정체성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용 분석 방법인데요. 홀스틴은 이런 내용 분석을 한다고 할 때 내용 안에는 의미 있는 신호도 있지만 잡음도 있다. 그래서 잡음을 잘 여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이 18개 도시의 압축적인 비전들은 12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시들이 평균 7개 정도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는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분석하기가 어렵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18개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끝부분에는 생활문화도시, 창의문화도시, 문화생산도시, 역사문화도시, 문화항구도시, 햇살문화도시 이런 식으로 그 문화도시의 보편적인 사업명과 함께 그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형태로 변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드리 같은 사람은 문화도시가 거의 신앙화되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도시는 창조도시의 개념, 공유도시 개념까지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문화 자원에 대해서도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우리가 오일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름이요. 근데 이제 이 문화유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미우 오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자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화 자원의 세계가 열리면서 모든 도시들은 자기 도시만의 어떤 독특한 자원을 살려서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실행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모든 도시들은 각각 세계적인 센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화도시의 신앙성, 창조도시의 신앙성 이런 걸 렌드링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개 문화도시 안에 있는 비전들이 품고 있는 의미들을 조금 제가 독해해 봅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간을 보면은 5개 정도 도시가 고대의 역사, 근현대의 역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를 미래로 연결시키려는 비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기능과 산업적인 공간 개념도 있지만 주로 삶의 공간, 활동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 및 감각과 관계를 좀 살펴보면 다른 만약에 문화도시가 아닌 다른 정책 사업이라면 없는 저런 감성 및 감각과 관련된 표현들도 들어있다라는 게 우리 문화도시 비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교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뭐 광주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제 아시아 중심적인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우리 문화도시들은 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글로컬 개념으로 아까 랜드리가 말한 우리 내부 시민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곧 세계의 중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현되고 있는 가치도 보면 시민성과 공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민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데 우측을 보면 활동으로서의 시민, 그래서 주역으로서 시민이 다뤄지고 있는 표현이 11개 정도 나오고요. 아직도 시민을 좀 대상화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응원을 해줘야 되는 어떤 존재,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비전도 3개 정도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발제를 마무리를 해가는데요. 사실 비전이랄지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장으로 표시된 것으로 해석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현재 사업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런 그 비전을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 언제 이 비전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지, 호응도는 어떤 도시가 가장 높은지 이런 걸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그게 자료가 좀 불충분하기도 하고 시간도 좀 부족해서 그걸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주관적인 수용,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수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제 발제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비전에 있는 그 정체성이랄까, 비전에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독해를 했었는데요. 우리 문화도시는 사실은 비전을 독해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그렇게 단순한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주류화가 되는 이런 문화도시 사업은 굉장히 실행을 하는 이 실행지가 중요한데요. 실행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은 저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화의 가치를 상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미적 가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산업적 가치까지 이런 모든 가치를 가진 문화 활동, 문화 사업을 문화도시와 관련된 분들이 다 하고 계신 굉장히 선구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상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번째로는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늘 연대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바로 내적인 동력하고도 유지가 됩니다.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인들도 시민들도 전문가들도 언제든지 내적인 어떤 기초 동력이 유지가 돼야지 결국 문화도시가 실현이 될 텐데요. 우리 사회에서 2가지 환상을 깨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이 2가지는 환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팀과 동료의 피드백이 필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건강하다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다 건강하게 나와 계십니다만 저도 건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번아웃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번아웃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번아웃이 됐다고 느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내적인 기초 동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문화도시와 관련된 비전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업 체계나 사업 전략이나 세부 사업들이 아무리 잘 디자인이 되고 설계가 되어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문화도시를 컨설턴트도 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정책 연구자로서의 느꼈던 점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도시는 문화정책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다 쓰고 계셔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화도시가 워낙 큰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모든 지자체가 도전해서 뜨거웠고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문화도시 2.0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과 찬반 논쟁이 붙으면서 또 뜨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문화도시 2.0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구는 인증제를 이야기하고 누구는 지금 같은 방식이 계속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잘 보시면 7차, 8차, 9차 지정을 하겠다는 이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그 이행계획이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공약이 지방선거 이후에 조정작업이 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문화도시가 성공했다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문화도시의 대상을 정책적 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화도시란 큰 광의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써놓은 것처럼 문체부가 생각하는 문화도시 목적, 지자체가 기대하는 목적, 심의위원들이 생각하는 문화도시 모습이나 현장에 다니는 컨설턴트가 조언하는 방향, 문화도시를 준비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 관계자 모두 사실은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기대 효과가 더 다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설계안, 초초에 나온 설계안과 문체부 공모 내용, 컨설턴트 의견, 심의원 지적사항, 타지역 계획서 등을 참조해서 각자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데요. 이게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컨설턴트는 이 얘기를 했지만 심의원은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설계서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고 용역사는 이렇게 가야 지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현장 굉장히 곤란스러워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3년이 지나는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문화도시라는 정책이 구성되어지고 있다. 즉 한국적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현장을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 문화도시를 도입할 때 벤치마킹한 유럽 문화 수도 모델이 있는데, 사실은 이 유럽 문화 수도와는 다른 형식으로 한국에서의 문화도시가 전개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처음 설계를 한 문체부나 정책 연구자들은 여전히 유럽 문화 수도의 모델을 가지고 이 정책적 성과를 판단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그 유럽 문화 수도와 다른 한국형 문화 수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두 가지 의견이 나타나고, 현재 문화도시 2.0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천차만별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한국형 문화도시의 어떤 가능성과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문화 수도는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 유럽에서 시작한 그 문화 수도라는 거는 진하게 된 거 보시면 사업은 본질적으로 문화를 활용한 경제적 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처음 출발은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유럽 각 국가 간의 문화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상황에서의 유럽적 통합을 위해서 문화수도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각 국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수도는 결국 문화주도, 문화 기반 도시 재생 사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도시 지역들이 이 문화수도를 통해서 브랜드가 확산되고 관광객이 오고 낙후됐던 지역이 발전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모델을 가져와서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바로 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했던 전주 전통문화도시는 명백하게 구도심, 옛날 낙후됐던 지역을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한 도시재생 사업이죠. 땅값도 오르고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오는, 전주가 외지인들이 오지 않았던 곳에 지금 외지인 1000지가 되는 정말 대단히 성공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 모델이 성공하니까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문화도시 사업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본 바로는 한국 문화도시는 저 전주의 모델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정책과 실천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걸 저는 이 오른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 문화 수도는 결과적 성과로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도시에서는 이른바 과정적 성과로서 사회적 효과가 나타나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에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뭐 유럽 문화수는 명백하게 어떤 문화 재생, 도시 재생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한옥마을도 그 목표입니다만 예산이 단위가 달라요. 즉 한옥마을은 한 2천억 정도가 투입됐고, 이 한국에 현재 하고 있는 문화도시는 5년간 200억이 투입되는데, 그 돈으로 사실은 도시를 재생하는 것, 한옥마을처럼 재생하는 거 힘들죠. 그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어떤 사회적 효과를 실현하는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한국 문화도시가 이렇게 성격이 달라졌는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문화도시의 성격이 구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도식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문화, 즉 예술의 어떤 그 기능, 가치가 초창기 심리적 기능이라는 것에서 영국에서부터 출발했던 뭐 창조 산업 이런 것들이 바로 저 경제적 기능으로 전환을 했다고 봅니다. 즉 그냥 동네에서 대보름날 했던 제2였던 축제가 어느 순간 관광 축제가 돼서 축제가 돈이 되는 시대,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콘텐츠 산업도 연결이 되고 그런 경제적 기능으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도 그런 창조 산업의 반성이 나타나고 오히려 불평등을 양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됐던 문화비전 2030에도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세계적인 문화를 바라보는 큰 가치의 흐름의 변화가 이 한국 문화도시 성격 구성에 중요한 하는 기반이 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문화정책 관계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 성향이 있겠습니다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는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문화도시 정책을 설계했는데 그 당시 문화도시 설계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자문위원이나 컨설턴트나 연구자들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걸 참여를 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책을 설계한 거는 박근혜 정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책 설계서를 보면 약간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성격의 설계예요. 근데 이게 실제 실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심의위원들, 초기 심의위원들 컨설턴트들은 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책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나타난 것이 저 진보적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사회 운동적 관점에서 문화도시를 바라봅니다.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의 사회적 기능, 균형 발전 차원의 국가적 책무로서 문화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에서는 사실은 문화행정의 문화정책은 사회 서비스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문화도시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거나 문화도시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더 늘어나거나 뭔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 그 진보와 보수가 바라보는 문화정책의 결과적인 측면이 이 한국적 문화도시 성격의 구성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 문화 수도가 처음 도입된 거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였죠. 그때 유럽 문화 수도가 나와서 성공을 했죠. 그거를 한국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걸 처음 도입해서 소개한 것이 국토연구원이에요. 문화 쪽에서 소개한 게 아니라 국토연구원을 처음 소개해서 도시재생의 어떤 차원에서 문화도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작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화도시의 성공은 전주 전통문화도시였죠. 그래서 문화도시 설계서나 기재부의 이 처음 사업을 설계할 때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전주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문화도시가 이제 뭐 전통문화형, 문화산업형, 문화예술 특화형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밑에 단계죠. 문화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로 그 과정에서 바뀝니다. 그러면서 2년간의 지정 절차를 문화도시는 거쳐야 돼요. 예비도시하고 예비사업하고 거치죠. 그 2년 동안 누가 이 정책에 관여를 하냐면 용역사가 처음 관여를 합니다. 처음에 정책 설계서가 있겠고 혼재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용역사가 이 비전을 문화도시 계획서를 씁니다. 이 용역사 대부분이 약간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약간 좀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책 설계를 하죠. 그리고 그걸 컨설턴트를 합니다. 컨설턴트 분 역시
문화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심의위원들, 초기 일기 심의위원들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과정과 2년간의 절차를 거쳐가고 1차 문화도시 지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도했던 문화 기반의 도시재생, 즉 전주 한옥마을 모델의 그런 것은 사라지고 과정이 강조되고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공동체가 강조되고 가치가 강조되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동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의 이런 과정적 중심적, 운동적 관점, 뭔가 그 사회변화적 관점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거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 정책이다. 즉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고 200억이 5년 동안 투입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문화도시 2.0이고 현재 엄청난 토론을 하면서도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뭔가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사례로 저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완주군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완주군 문화도시가 2차 지정 도시인데요. 완주군의 지역 문제는 저렇습니다. 거기 공단이 생겨가지고 현대자동차들이 막 생기니까 저쪽 경상도 지역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다 넘어와요. 혁신도시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주를 합니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주민이 정착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고령화도 되고 있고. 그래서 완주는 그런 사회 문제와 관련돼서 공동체 문화도시를 비전을 세웠죠. 그래서 주요 사업의 성과들을 보면 저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 따라온 여성 이주민들이 완주에 엄청 많아요. 젊은 여성들이.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문화도시가 지원해줘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자주 모임으로 했다가 이제 나중에 창업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의 변화를 나타내냐면 장기적으로 가면 이주민, 특히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완주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완주가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뭔가 지원합니다. 정신장애인 공동체를 지원했는데 이 조현병 환자들이 있는 정신장애인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사진 프로그램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완주에서 하려고 하는 게 완주형 매드프라이드 축제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미친 게 자랑스럽고 존중받는 그런 축제인데요. 이게 그런 것이 나타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공존하는 문화다양성 도시 뭐 이런 식의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완주군의 지금 성과나 내용들을 보면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뭔가 특정 공간을 발전시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브랜드를 바꾸고 가는 내용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한국형 아까 말씀드린 문화도시의 하나의 사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정부에서는 문화도시 2.0하고 바로 내용들 문화도 2.0을 하고 있죠. 근데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인수위에 관계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문화도시 현재 정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심의위원들과 컨설턴트도 좀 혼란을 맺고 있죠. 저는 그래서 정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뭔가 정책적으로 선택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차, 2차 문화도시는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성과가 서로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기재부나 교육에서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성과를 어디에 주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즉 유럽형 문화도시와 새롭게 구성되어진 한국형 문화도시 중에서 저는 어떤 선택의 문제다.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럽을 따라가기보다는 한국형 문화도시를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그걸 확산하는, 즉 K문화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화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목적의 한국형 문화도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문화적 도시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라는 게 뭐냐?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는 게 발의됐다가 사실 폐지됐습니다만 저 법도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법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저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불러친 거 보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법원,
지역경제공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문화도시가 할 수 있다. 즉 이주민이 많이 오면서 나타나는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이라는 지역사회 문제를 문화도시로서 풀어가려고 하는 완주가 한 그런 공동체, 이런 특성들을 저는 사회적 가치 실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문화도시 2.0이라고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화도시 2.0,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1.5, 현재의 지정 방식을 하는 것의 제도 개선이 1.5고 2.0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대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유럽형으로는 문화 기반 도시 재생을 할 거면 5년 200억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절대 도시 재생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관광 거점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유럽형을 하려면 지금처럼 지정도시를 많이 할 게 아니라 지정도시를 줄이고 도시별로 지원액을 늘려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회적 가치 실현형 같은 경우는 설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비가시적 성과에 따른 문제가 있고요. 행안부의 혁신사업이나 각 부처 사회 중복 문제도 또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 즉 새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그 정책적 지향점과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처럼 문화도시가 그 뭐 문화적 도시 발전, 삶의 질 향상 이런 식의 좀 약간 너무 추상적인 어떤 목표나 비전을 세우기보단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명확히 짚고 그 문제를 5년 안에 해결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하면 지역별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화적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완주처럼 이주민 또는 어떤 특정 문화자원이 있으면 이 문화자원을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겠다라는 전략이랄지, 어쨌든 이건 5년 동안의 성과를 내는 정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좀 더 목표가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 목표가 사회적 가치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발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기획 세션, 저희가 이제 한국지역문화학회에서는 그 매 학술 대회에 좀 우리 학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문화도시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5월 3일부로 이제 더 이상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돼서 여러분께 이제 이거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 사실 아까 발표 말씀 중에서도 있었지만 이 문화도시에 굉장히 깊게 역할을 해주고 계셨던 두 분께서 오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토론에서 조금 더 그 깊이 또는 그 좀 공식적으로 발표에서는 담지 못했던 얘기까지도 해주지 않으실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기 오신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외부 분들도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그 요청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 이제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좀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장세길 박사님이 말씀하신 2.0 도대체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지금 정말 머리에 쥐가 나도록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들과, 또 이거를 이제 조금은 큰 그림에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분, 또 현장에서 이 문화도시를 지금 추진하는 현장의 입장의 토론자, 이렇게 우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약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발제자분들의 얘기는 다 일단은 1차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세 분의 토론자분들 말씀을 먼저 한 3분에서 5분 사이 정도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발제자들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고, 다시 한번 좀 의견과 또 우리 여기
이 방청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한테서 가장 멀게 계신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이 직책이 아마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김면 박사님께서 그 문화예술공간연구실이 하는 일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서 이 문화도시 2.0에 대한 생각 또 오늘 발제에 대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그냥 숟가락만 이렇게 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먼저 시키시네요. 제가 있는 데는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고요. 이제 그 문화본부에는 문화예술 정책실이 있고 문화예술 공간실이 있습니다. 정책은 그냥 정말 정책하는 데고 저희 공간 연구실은 이제 지역문화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이 영역은 정말 넓습니다. 저희 전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문화도시 2.0 중장기 발전안이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됐는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문화관광연구원 기관 소속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 두 분의 발제자는 저보다도 문화도시를 원래부터 만들고 또 기획하고 운영하셨던 두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더 이상 어떻게 첨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화도시 사업이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장기 발전안을 이렇게 집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이 워낙 폭넓은 광의 개념이고 또한 실제로 문화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이 지향점도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문화도시 2.0은 분명히 목표를 좀 구체화하고 정교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숙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는 원래 저희들이 이제 원칙이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원칙을 지녔지만 실제 그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도시를 지원하고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이 이 추구하는 모토가 굉장히 지금 18개가 정말 좀 화려한 언어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요 약간 좀 이런 모토들이 약간 언어 유희 같은 느낌만 들고 이 내용성에 있어서 지역 고유성이 과연 이 정체성을 정말 담고 있냐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체성을 좀 더 가다듬는 구체적인 좀 실현 목표라든지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존 유형이 아닌 또 새로운 유형에서 다루던 좀 창조적인 지향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또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여기서도 이제 발표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문화도시가 문화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도시의 지향점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언제까지 이제 어느서부터는 이제 문화 향유를 넘어서 이 문화도시는 분명히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이 성장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발전에 대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문화도시를 지금은 이제 뭐 요번에도 국정과제로 나온 거 보면 이제 9차까지 나왔지만 9차가 아니라 한 20차를 하고 싶어도 이 기재부와의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성과가 가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문화도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싫고 좋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에 이렇게 문화라는 이제 광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 산업이라든지 문화 경제와의 연계가 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영역에서 특히 이제 성과평가에서는 좀 개선 보완될 항목으로 분명히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이제 장세길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유럽 문화도시, 정말 저는 장세길 박사님이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크리틱을 저렇게 잘하실까?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이 타국과 유럽의 이런 비교점도 정말 잘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향하는 이렇게 우리 한국형 문화도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럽의 이런 문화도시들과의 교류가 정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시행착오도 우리가 배워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도 좀 시세점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는 향후 문화도시가 이렇게 국제적인 협력을 좀 강화하고 좀 지향해야 될 분명히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네트워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문화도시의 이제 실행 단계에서 문화도시 매개자 역할인데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광역과 기초가 이제 혼용돼서 지원을 하고 이제 선정하는 걸 볼 때, 이거 광역이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광역은 기초를 좀 지원하고 또 기초는 좀 실질적인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역할로서 남기 때문에, 광역은 향후에 이렇게 문화도시에 대한 지정 대상에서 좀 벗어나고 실제로 컨설팅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제 기초지자체를 좀 지원하는 역할이 좀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화도시 이제가 좀 지향되면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지역에서 문화도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문화재단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분명히 됐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화도시 센터도 구성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종료되면 그럼 이 도시, 만약에 들어서 문화도시 센터도 끝나는 건가, 이런 고민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지속 가능한 이 역할이라든지 좀 이런 향후에 좀 방향성이 좀 적시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이 지역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센터가 생김으로써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이제 활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한 측면도 많이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솔직히 지금 국정과제를 저희 다듬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이렇게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거꾸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학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제 그 연구에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돼서 국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어떤 그 브랜드, 우리 이제 정석숙 박사님 발표하신 거와 연관되는 조금 언어 유의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성과 과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이쪽 참여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정 문화도시의 성과가 이 문화도시 제도의 성과인지, 아니면 이 문화도시 제도라는 걸 통해서 국가의 각 지자체들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라든지 이게 또 국민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이 제도의 성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세길 박사님 발표에 대한 질문 중에 유럽 문화도시와의 교류,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문화도시와 유럽 문화도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일 수도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사실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게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연관성 내지는 이것도 한번 장세길 박사님 나중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광역과 기초의 그 여건 또는 이 문화도시 지원을 둘 다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현재는 공고를 둘 다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을 생각한다라면 한번 고민해보자. 또 이 지원 사업 종료 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은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개 토론자지만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느낌이 드는 거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고 나니까 우리 정상철 교수님이 굉장히 빚을 받고 박수까지 받았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총괄 간사를 맡은 권순창 선생님이십니다. 노심초사하고 처음부터 2달 동안 준비하고 여러분과 다 일일이 컨택하고 애쓰셨는데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는 거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계십니다. 네, 주제 넘은 발언 생략하고 이제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발전입니다. 저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개념의 정책 논리와 그 실리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지속 발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얘기를 할 때는 대개 일반적인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정책,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것으로 지금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정책. 저는 이걸 정책이라기보다는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규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선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도시 정책을 A, 문화부가 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B라고 한다면 A는 지역에서는 육성정책으로 펼치고 있는데 B는 지원정책입니다. 문화정책 수단을 지원, 육성, 보호, 조성, 규제 또는 탈규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육성정책과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의 차이가 저는 뚜렷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범용성 측면에서 보면 A는 보편적인 데 비해서 B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관점에서의 정책 가치를 보면 A는 목적적입니다. 근데 B는 수단적입니다. 그 수단적인 측면에 도움을 받으려고 문화도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원론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문화부의 문화도시 사업은 논리와 실리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표를 보시면 두 번째 표, 우선 지원 정책과 제한성, 수단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그 지원 조건에 맞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문화부의 관여와 간섭이 따릅니다. 그리고 평가에 따른 지자체의 피로도가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 그런 정책 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한성 측면에서 보면 선정시에 지역 안배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적 파급 효과가 명확해야만 이어서 지정을 받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건 분명히 계량적 파급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 대리인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한시성 사업입니다.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프로젝트 사업에 가깝다. 그 다음에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보증하는 그 보증 이미지, 문화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은 또 지역에 있어서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문화를 정치 도구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지자체가 지자체의 고유한 문화정책의 비를 어떻게 잘 녹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화정책의 핵심으로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정책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맥락성이라는 관점입니다. 지역의 문화 정책은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맥락 없는 정책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곧 소멸됩니다. 우리 이쪽 전라도 턴말로 맥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맥없이 뭘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 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우리가 정책 아젠다를 개발할 때 이거 어디 다른 지역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외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왜 어떤 환경에서 해야 되죠? 이게 다 맥락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정책도 이런 맥락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맥락적 연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전략적 행동조합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맥락성과 전략적 행동조합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맥락적 연계와 전략적 행동조합을 위에다 두고 왼편에 구조, 공동인식, 관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두면서 셀을 만들어 보면 6개 셀이 나오는데, 맥락적 연계는 구조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 창조 인력이 있어야 그 인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맥락에 대한 논의가 분명하게 있어야만 아까 얘기한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공동체도 역시 이런 맥락성에 의해서 생겨나고 공동인식, 공동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동인식은 목표와 기조에 대한 공동인식, 아까 비전화 이런 것도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과 지속성. 근데 이제 전략적 행동조합을 보면 일단 스트롱 타입, 강한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선정이 되면 올, 선정이 안 되면 그걸로 끝. 이런 위험한 문화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죠. 재정 지원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도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생기고 있고, 이것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생산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소비 생산이라는 것은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런 소비 생산 네트워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략적 행동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 확산의 전략 거점, 그 다음에 공진화 전제 조건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전략적 행동조합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저의 생각들이 두 분 발제자의 논의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전략적 연계에 대해서 정정숙 박사님은 정체성 확보 강화, 정체성과 비전의 연동화, 역사, 환경, 삶의 공간적 표현, 관계 인식, 개방성 이런 키워드로 맥락적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전략적 행동조합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로 선정하는 기준과 연계시켜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건 뭐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장세길 박사는 전략적 행동조합에 대해서 시민지향성, 시민주역, 그 다음에 지정과 문화도시 평가, 그 다음에 사유가치 실현,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 행동조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창의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한다면, 고창이 이제 치유 문화도시입니다. 치유는 조금 더 넓히면 힐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부의 파이프라인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 치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문화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지만,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치유라는 말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끌어갈 것인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힐링이라는 말 대신 힐빙이라는 말을 한번 쓰면 어떨까. 힐빙은 힐링 플러스 웰빙입니다. 힐링은 치유 개념을 포함한 개념이고, 웰빙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문화정책, 문화도시 정책의 맥락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치유나 힐링보다는 웰빙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기계론적인 문화도시론보다는 생계론적인 창발도시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지속발전 지향의 지역사회 소셜 디자인 정책으로 문화도시 정책을 펼치면 어쨌든 지속발전 가능한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화부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제발 문화도시를 정치화로 착색시키지 말고 정치성을 탈색시킨 그런 문화도시 정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자료까지 준비가 돼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요약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맥락적 연계와 전략적 행동조합이라고 하는 분석 틀을 가지고 토론자들의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고창에서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이영덕 문화유산마을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땅을 파는 고고학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래서 얼굴도 좀 많이 타가지고 봄볕에 타서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좀 고각회라든가 아니면 박물관협회라든가 문화유산과 관련되는 발표장 가서 발표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이 지역 문화학회 이런 좀 생경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100%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원제가 있다면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고창 지역에 이제 문화유산연구소 길이라고 해서 문화적 활용이라든가 고문원 번역 이런 것으로 해서 연구소를 차렸고, 또 올해 그것과 그것의 확장으로서 문화재 발굴 조사 전문기관으로 이제 문화유산 마을을 만들면서 고창에 있는 기왕의 문화유산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결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고창 문화도시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원제를 제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토론자로서 이제 질문을 발표하신 분께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더 고창 문화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좀 더 고창스러운 고창다운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달에 이제 고창 문화도시 예비도시가 돼가지고 6월달에 이제 문화도시 추진위원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같이 조금씩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문화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제가 바라보는 문화유산 속에서의 문화와 또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문화는 좀 더 다르고, 또 문화유산은 또 협의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고창의 문화도시 추진단이 됐던 전체적으로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추진단, 추진위원들 또 혼돈들도 있었고 우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혼돈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22년을 맞이하고 본도시가 안 됐고 2022년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조금 반성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 고창다운 문화도시에 우리가 이제 치유문화도시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었는데, 그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반성들이 있고, 지금 상태는 그런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 그런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합시다. 실천을 합시다. 무엇이 됐건 하지 않고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지 않는 생각들은. 근데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향후에 정말 고창다운 문화도시로 지속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0년 동안 발굴을 해왔고 지금도 발굴 현장 문화재를 바라보고 있고, 특히 이제 고고하면은 발표회장 가면은 토기가 어떻느니 편년이 어떻느니 형식이 어떻느니 그런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계속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발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 사람들, 우리 이 고고학이라든가 문화유산에 대해 특히 문화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사실은 외계어였던 거죠. 그 문화재는 재화적 가치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문화유산으로 표현이 되죠. 이 문화유산은 연구자들만의 영역이 아니고 모두의 과거의 기억이고 기록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찾았고, 아까 이제 유럽형 문화도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이제 한 7, 8년 전,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유럽에서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들을 접하게 됐고, 그 유럽에서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가 결국 오픈 에어 뮤지엄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이 결국 지금 말씀하신 유럽형 문화유산의 어떤 문화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 꿈을 한 5년 전에 여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8년도에 진짜 그 독일에서 뮌헨에서부터 쭉 그 아우토반 타고 차 운전하면서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고 싶었던 데는 덴마크 코펜하겐 밑에 있는 라이에라는 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도 역시나 90년대 초반까지는 진짜 고고학자들만의 사이트였는데 그것들이 90년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반성을 해요. 그들조차도.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꼭 주도가 꼭 고고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되고 또 오는 방문객들이 되고, 그래서 유산 자체가 그 라이에 같은 경우는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일반 그 가족 단위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휴가를 거기서 보냅니다. 뭐 1박 2일로 오시는 사람들도 있고 한 달 동안 뭐 워크숍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적,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에다 저는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낼 겁니다. 그게 아마 일정 부분 우리 고창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뭐 고인돌이라든가 아니면 모양성이라든가 여러 문화유산이 많지 않습니까? 국지간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고창 문화도시의 한 부분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면서 크게 한계를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제 우리 좌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광주에서 나름대로 광역시라는 데서도 활동을 해봤고 익산이라는 중소도시에서도 활동을 해봤고, 그런데 고창은 인구가 5만밖에 안 됩니다. 그냥 흔한 말로 전라도 말로 쪽수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데입니다. 근데 고창하고 익산하고 덤빈다? 예를 들어 익산하고 고창하고 군산하고 덤빈다? 아니면 서울에 50만이 넘는 구하고 문화도시를 동등한 기준으로 본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한계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또 하나가 그 지역의 한계는 아까 청년 동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역의 생산 기반이 없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옵니까? 도시에 머무는 거죠. 아마 지역에서 문화도시를 얘기한 게 그런 뭐랄까 생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도시를 얘기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창은 문화도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한계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까 정정숙 선생님 발표 중에 런던에서 이제 그 시장들의 모임에서 세 가지 요인들을 얘기를 하셨고, 그 세 가지 요인 중에 마지막이 이제 위험 부담에 대한 용기라고 표현들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문화도시 그 세 축을 다 누구나 다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위험 부담에 대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모지에서 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패 최소한 절반은 실패고 최소한 절반은 성공할 확률이 있는데 그 절반의 실패 확률에 대한 부담들이 행정이 됐든 기획가가 됐든 모두가 그런 부담들을 특히 지역에서는 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서 또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선생님들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도시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고창 문화도시 만드는데 좀 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좌장의 가장 큰 덕목을 제가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요. 시간 관리에 조금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화두라서 우리 회장님 죄송하지만 한 10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안 된다고 또 그러시는데 네, 현 회장님이 된다 그러셨으니까 제가 사실 좌장은 어떤 언급을 하는 걸 자제하지만 제가 이제 이 문화도시 심의 과정에 좀 깊게 관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사항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이응재 교수님께서 그 B 논리의 제한성이 이제 선정시 지역 안배,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그 제한성이 있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요번 그 문화도시 심의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안배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다. 결과가 안배가 된 경우는 있었으나 이 안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를 탈락시키거나 하는 이러한 그런 과정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세길 박사님 발표문에서 문화도시 2.0이 이제 그 정권의 변화에 따른 이런 용어나 이런 걸로 이제 외부에서는 인식하시는 거가 좀 정상이라고 보는데, 다만 문화도시 2.0은 대선이 있기 전에 이미 그러한 용어로 새로운 문화도시의 그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거는 이제 대선 이후에 그 용어를 채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정권의 변화에 따른 걸로 보실 수는 있으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30개 문화도시 중에 18개가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이 됐고, 아마도 올해와 내년에 추측으로는 이제는 제 손을 떠난 거지만 6개 정도에서 12개가 되면 30개가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이제는 선정하는 거의 의미와 함께 지정된 도시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이후에는 어떠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할 거냐를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다 보니 이제 문화도시 2.0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접근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선후 관계가 그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조금의 시간을 여유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정정숙 박사님과 장세길 박사님께 한 5분, 한 3분 정도씩의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토론해주신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김면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비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좀 뭐랄까 언어유희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인상적인 비평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만 제가 18개 법정 문화도시의 비전을 보면서는 실제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비전과 목표가 정말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이 심의의 항목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비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약 3대1의 경쟁을 거쳤고요. 다시
본도시가 선정되는데 또 약 3대 1에 결국 9대 1의 경쟁을 거쳐서 이 비전과 목표의 적절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적 유일하기보다는 의미가 있는 비전들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들은 5년 후에 매년 성과 평가를 거쳐서 5년 후에 과연 이 비전들이 정말 제대로 성취됐는지 그때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응재 그 전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한시성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이랄지 문제 제기,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정책의 역사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문화정책은 초기에는 다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점차 3년 사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화도시는 5년짜리 사업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정부가 혼자서 정책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책협의회도 문화도시 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서 얼마든지 연속적인 좀 다른 성격을 더 첨가하더라도 연속적인 사업으로 저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업을 한시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인지, 이거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영덕 선생님 말씀에서는 저는 모든 문화도시 사업은 성공과 실패의 기본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서로 반대되는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도시들은 실패의 씨앗을 지금 품고 있고요. 실패한 도시들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한 도시들이 자칫 자만하면 5년 후에는 실패한 도시로 전락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실패한 도시들 분석을 잘해서 실패 요인을 성공의 요인으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도시 사업은 전복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1차, 2차 그러니까 예비도시, 본도시 지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고요. 어떤 도시들은 그 선정 작업에 뛰어들지 않겠다, 더 이상 자체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로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발표문을 좀 거창하게 생각해서요. 논문도 써보고 우리나라 문화도시 정책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허황된 꿈도 꾸고 사실은 시작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증이 사실은 저도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직장인이라 쉽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께서 어떤 정권에 의해서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권에 의한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막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컨설턴트가 설명하고 심의원들이 와서 지적하면 그걸 따라가야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저는 정치적 과정이라고 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정책적 방향이 있고 그게 어떤 정치적 성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누가 더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이 지난 한 3, 4년 동안 현재 문화도시 방향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과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문화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과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문화도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의 주요 관계자는 이 말에 학을 뜹니다. 정책 사업은 결과를 보여줘야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100개 하겠다고 했는데 100개가 나와야지 일자리 창출은 그 과정에서 잘했다고 해서 일자리 100개가 없는데 잘한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즉 운동적 관점이 있느냐
아니면 결과론적 뭔가의 성과를 놓느냐에 따른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관점을 가지냐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가고 토론하고 진행하면서 그게 투쟁을 가면서 방향이 잡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는 그래서 200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정책 설계에 맞는 활동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데요. 거버넌스는 수단이죠. 그러면 거버넌스가 만들어짐으로써 나타나는 문화도시적 성과를 지표를 만드는지 아니면 눈에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보여줘야 한다. 바뀌었다고 말이 아니라 저는 이런 걸 과정적 성과라 그러는데 이게 제시되지 않으면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고 사회운동 차원에서 공동체성에서 현재 우리가 하는 문화도시가 옳다고 말해도 정책 관계자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쟁, 투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이 현재 한국 도시 문화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구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사실 제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증명하지 못해서 논문으로까지는 못하고 오늘 이렇게 그냥 소리만 높여서 제 주장만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 연구자들이 좀 더 이 후속 연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 더 좋겠지만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기 기획 세션은 또 가을 학술 대회에서도 또 이 주제는 지금 우리 장세길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법정 문화도시의 성과가 아니라 이 문화도시라는 사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성과 지표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이 논의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기회에 우리 한번 더 논의의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여기에 문화도시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질문도 받고 하면 좋았겠지만 아쉬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개별적으로 이 발표자, 토론자 또는 저하고 논의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